랭아는 다시 세밀하게 들여다보았다. 5원액은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어떤 원액이라도 조금이라도 강해지면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 가장 강한 한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붕괴될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2개의 원핵, 3개의 원핵, 4개의 원핵, 그리고 극한의 5원핵을 만들려면 속성 간의 균형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만 한다. 그래야 형성 순간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며 공존할 수 있다. 세상에는 2속성, 3속성, 혹은 4속성을 가진 사람이 드물지 않다. 그러나 여러 속성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경우는 극도로 희박하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쌍원핵, 3원핵 무사가 희귀한 것도 당연했다. 전생의 랭아는 오로지 연단과 수련에만 몰두했고 실전을 많이 접하지 않았으니 다핵 무사를 만나지 못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게다가 원핵이 많다는 것은 절대적인 비밀이니 누구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5개의 원핵이 하나의 대원핵을 이룬다면 랭안의 원력 폭발력은 보통 무사보다 5배 강해진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는 실로 무시무시한 일이다. 무사가 전력을 다하면 100근, 1000근을 넘는 힘을 터뜨린다. 그러나 그 힘을 발산하는 속도가 5배 빨라진다면 그 의미는 한 번의 공격으로 힘이 5배 상승한다는 것이다. 축원경의 힘을 수치로 표현하자면 1층은 1, 2층은 2, 3층은 3. 그리고 4층은 6, 즉 3단계를 기준으로 전기, 중기, 후기의 격차가 생긴다. 이렇게 비교하면 오행원액의 우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아니다. 오행원액은 완벽한 균형으로 서로를 강화한다. 폭발력은 단순히 5배가 아니라 6배, 어쩌면 10배까지도 오른다. 만약 내가 축원 1층의 정점에 도달한다면 최소한 축원 4층과 견줄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직접 그 단계에 올라가야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급연근의 진정한 강대함이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다. 5개의 원액을 동시에 성장시키려면 속도는 당연히 한 개를 키울 때보다 느리다. 신급연근의 월등한 수련 속도도 일정 부분 상쇄될 것이다. 또한 5배 속도로 원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단전의 공간이 그만큼 넓어야 한다는 뜻이다. 몇 번만 공격해도 원력이 바닥나 버린다면 어떻게 싸우겠는가? 속도를 잃는 대신 같은 경계에서는 무적이라는 이점이 따라온다. 게다가 나는 제왕급 단도이다. 고속 수련의 진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설령 200년 안에 천인경에 도달한다 해도 이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다. 아니다. 나는 이미 완전한 경지의 깨달음을 쥐고 있다. 결코 200년이나 필요하지 않다. 천지는 공평하다. 강대한 힘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배 이상의 대가 혹은 10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더구나 지금의 단전은 너무 협소해 오래 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이해로 보아 여러 속성의 연근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면 모두 신급 연근이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신급 연근에도 위아래가 있으며 내가 지닌 오행온돌려는 그 중에서도 최강이다. 세상에 육속성 연근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전에 오행천극공의 2층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도 당연했다. 나는 이를 창시자가 실수했다고 여겼으나 실은 오행원돌련이 오행원액을 형성하고 그 5원액을 동시에 운전해야 하니 이 공법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역시 신급연근은 특별한 공법과 결합해야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평범한 공법으로 오행원액을 억지로 움직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 이번 생에서 나는 거의 모든 조건이 최고다. 만약 이렇게도 신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두부의 머리를 받고 죽는 편이 낫다. 아직 양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한다. 랭아는 체내에 남아있는 청년과의 양력을 이끌어 단전을 확장하고 원액을 성장시켰다. 축원경의 수련은 전부 단전을 넓히고 원액을 키우는 과정이다. 단전이 넓을수록 담아둘 수 있는 원력도 많아지고 이는 곧 축적이 된다. 원액이 클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며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힘도 강해진다. 따라서 동일한 경계의 무사라 해도 전투력의 차이는 크게 벌어진다. 물론 이제는 원액의 수까지 고려해야 한다. 랭아는 마치 농부처럼 단전을 개간해 더 많은 원력을 담을 수 있게 만들고 동시에 원액이 스스로 회전하도록 자극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속도가 아주 조금씩 상승했고
원력이 한 가닥 한 가닥 감겨 들어가며 원액의 크기가 점점 확대되었다. 원액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5 원액은 절대적인 균형 상태에 있어야 했으며 아주 미세한 차이만 생겨도 즉시 붕괴된다. 초기일수록 더욱 실수가 허락되지 않는다. 기초가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이다. 강대한 힘에 대한 갈망이 랭안을 더욱 열심히 수련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열심히 갈아내던 그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단전 속에서 한 채의 흙탑이 떠올랐다. 전신에 황금빛이 번쩍였고 홍황의 원초적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9층으로 이루어진 탑, 랭안의 신식 관점에서 보자면 그 높이는 만장의 달의 하늘과 땅을 잇고 있었다. 만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랭안은 이 흙탑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온몸이 재가 되어도 알아본다고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왜냐하면 흙탑은 바로 전생에 그를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기괴하게도 어째서 이 탑이 그의 단전 속에 있는가. 전생에 한 번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 생까지 쫓아와 2번째로 죽이려는 것인가. 설마 그렇게 앙심을 품은 것인가. 전생에서 랭안은 수많은 위기를 돌파해 흑광지고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흙탑 하나를 발견했다. 탑의 표면에는 황금색 문자가 흐르고 아래쪽에는 불멸천경이 새겨져 있었다. 이는 전생 랭안에게 있어 가장 거대한 기원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기도 했다. 흙탑이 한번 흔들리자 그의 육신은 순식간에 재로 흩어졌고 이유도 모른 채 영혼만이 보존되어 만년을 넘어섰다. 지금 다시 그 흙탑을 마주하자 천인경의 정신력을 가진 그조차도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했다. 전생, 흙탑은 단 한 번의 진동만으로 그를 죽였다. 이번 생에서는 아이의 몸속에 나타나다니 두렵지 않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다. 하지만 랭안은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만약 흙탑이 그를 다시 죽일 생각이었다면 이미 끝냈을 것이다. 비록 이제야 존재를 인식했지만 이 물건은 분명 오래전부터 단전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여러 의문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가령 그의 영혼이 어떻게 만년을 버텼는가. 이건 틀림없이 흙탑과 연관이 있다. 그가 어떻게 갑작스레 부활할 수 있었는가. 이 또한 흙탑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자신이 모르는 방식으로 그를 전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그를 따라온 셈이다. 형님, 내가 당신을 감사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랭안은 중얼거렸다. 전생 그는 흙탑 때문에 요절했다. 하지만 스스로 되묻는다. 설령 흙탑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 한들 겨우 1000년 남짓한 세월로 불멸천경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결코 불가능하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온 시간을 쏟아부어도 10만 년은 필요했다. 평범한 상황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 지금 생각해보면 흙탑이 그를 죽인 것은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영혼 상태에서 불멸천경을 깨우치게 해주고 그가 첫 번째 천경을 완전히 이해한 순간 다시 삶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기이한 우연이 있을 리 없다. 흙탑은 여전히 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아래층에만 문이 있을 뿐 나머지는 전부 굳게 닫혀 있었다. 창도 없고 다른 입구도 없었다. 랭안의 시력으로도 재질조차 파악할 수 없고 그저 얼음처럼 냉혹하고 쓸쓸하며 태고의 기운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더구나 단전 속에 원력 외의 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그는 난생 처음 들었다. 이것은 절대 범속한 물건이 아니다. 거의 확실히 신기의 물건이다. 그러니 불멸천경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고 만년을 들여야만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하다. 범계에 있을 리 없다. 랭안은 의식을 흙탑 안으로 들이밀려 했지만 전혀 진입할 수 없었다. 의식은 형체가 없는 것이니 어디든 스며들 수 있어야 하나 흙탑 많은 틈 하나 허락하지 않았다. 억지로 문을 열려 하자 의식이 충돌했고 즉시 튕겨져 나왔다. 제길, 참으로 압도적이다. 전생에는 한 번 흔들어 그를 지워버리더니 이번에는 뻔뻔하게 그의 단전을 점령하고 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이 탑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의식을 부딪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밝혀내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충돌에 마치 흙탑이 귀찮아진 듯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하나의 의지 파동을 전해왔다. 그 언어는 언어를 초월한 방식이었고 랭안은 곧장 의미를 이해했다.
지금의 너는 너무 약해 흑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 최소한 용천경은 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새 주인으로 인정된 만큼 랭안이 경계를 한 단계 올릴 때마다 흑탑이 한 번씩 힘을 부여해 경계를 한 단계 높여준다는 것. 현재 축원 1층 초기가 랭안의 경계라면 흑탑의 강화 아래 일시적으로 용천 1층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단 한 번뿐이며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하고 축적도 불가했다. 주인이라니. 그가 흑탑의 주인이 되었다니. 하지만 이 탑은 정말로 갑질이 심하다. 주인이 맞다면 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가? 각 경계에서 단 한 번의 강화라니 너무 째째했다. 용천경에 도달해야 더 많은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패가 될 것이다. 찰나의 경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힘. 이는 죽음의 구렁텅이에서도 되살아날 힘이었다. 다만 한 경계에 한 번뿐이라니 너무 인색했다. 랭아는 한숨을 내쉬며 눈을 뜨고 왠지 모를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모습에 류우동은 거의 울 뻔했다. 당신 하루 만에 축원경에 돌파해놓고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가?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쩌라고? 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랭아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생각이 아버지에게 미치자 집을 떠난 지 거의 한 달이 되어 슬슬 그리움이 밀려왔다. 두 사람은 곧장 길을 정리해 저택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랑아는 쉬지 않고 오행천극공 2층을 연산해 나갔고 그의 각성이라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다. 오행천극공은 모두 9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체경에서 천인경까지 각각의 경계에 대응한다. 매번 한 경계를 돌파할 때마다 그에 맞는 공법으로 갈아타야 한다. 역시 축원경은 다르다. 원력이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데 적어도 연체 9층의 10배는 되었고 힘의 흐름이 마치 끝이 없는 듯 길게 이어졌다. 출발할 때는 반나절 넘게 걸렸지만 돌아오는 길은 1시간이면 충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문진이 두 사람 눈앞에 펼쳐졌다. 반갑습니다, 한소가주. 배알드립니다, 한소가주. 랑가에 들어서자 하인과 호위들이 모두 공손히 인사했다. 랑안이 정가 형제를 꺾어버린 일이 이미 퍼져 있었기에 감히 무례를 범하는 이는 없었다. 랑안은 하인들에게 물어 아버지가 서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급히 그리로 향했다. 랑동행은 예전에 말한 적이 있었다. 랑안이 축원경에 오르면 어머니와 관련된 일을 알려주겠다고. 작은 뜰에 들어선 그는 서재 문 앞까지 갔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는 가볍게 헛기침을 한 뒤 들어서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왔습니다. 하하, 잘 됐구나. 오늘 밤 정가에서 연회를 연다. 너도 초대받았다. 랑동행은 곧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어 랑안을 바라보고 한 장의 청첩을 건넸다. 랑안은 그것을 받아 대충 훑어보고 웃으며 말했다. 정가가 버티지 못했나 보네요. 랑동행은 이미 반격을 시작한 상태였다. 추대군이 정가의 단약 공급을 끊어버린 뒤로 정가는 마치 다리를 잃은 사람처럼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다. 랑가는 또 다른 사업에서도 정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정가가 사들여야 할 원재료를 높은 값에 사들이고 정가가 팔아야 하는 물건은 낮은 값에 내다 팔았다. 그렇게 되자 얼마 전에 랑가처럼 정가의 경제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20여 일 동안 지속된 압박 끝에 정가는 이미 큰 궁지에 몰려 있었다. 이제 와서 연회를 여는 것은 거의 10중 8구 용서를 구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다. 잠시 후 나와 함께 연회에 가자. 다만 조심해야 한다. 연회장에서 함부로 돌아다니지 마라. 정가가 궁지에 몰려 일을 벌일까 걱정된다. 랑동행은 말했다. 물론 혼자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이며 가문의 정예도 함께 움직여 정가의 무력 행동에 대비할 것이다. 그는 랑안을 바라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떠올릴 수 없었다. 쿵. 잠시 후 그는 갑자기 책상을 내리치고 벌떡 일어났다.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나, 너 축원경을 돌파했구나. 드디어 그 이상함의 정체를 알아낸 것이다. 랑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돌파했습니다. 좋다, 좋다. 아주 좋다. 랑동행은 두 주먹을 꽉 쥐었고 너무 힘을 준 탓에 손가락 마디가 우두둑 울리고 핏줄이 붉어졌다. 아버지, 어머니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랑아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랑동행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너라면 알 자격이 있다. 사실 내 어머니와 관련된 일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었다. 너무 오래 감춰두었더니 내 마음도 참으로 괴로웠다. 랑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년 동안 랑동행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 위로해줄 사람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었으니 고통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 랑아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부모를 갈라놓은 자가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해 아버지도 무국에서 손꼽히는 천재였다. 젊은 피가 끓어 세상 밖을 꿈꾸며 축원경을 돌파하자마자 떠돌이 수행의 길을 나섰다. 18년 전 아버지는 아마삼림에서 어떤 고대 유적을 찾고 있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너의 어머니를 만났다. 랑동행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다. 랑안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강직한 얼굴 위에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빛이 번졌다. 너의 어머니 이름은 아콩상. 매우 아름답고 온화한 여인이었다. 랑동행의 목소리는 어느새 나직해지고 눈빛도 한없이 다정해졌다.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작은 오해가 생겨 한바탕 싸우기도 했다. 그 후로는 나란히 떠돌며 험한 길을 함께했고 깊은 정을 쌓았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임신했을 때 우리는 상운진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때야 나는 어머니의 신분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동월종 삼장로의 증손녀였다. 동월종의 종주는 영영경 정점의 강자이며 여러 대장로들 역시 영영경이었다. 그중 한 명만 나와도 무국 같은 나라는 손쉽게 멸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집안에서는 그녀를 종래 다른 장로의 후손에게 시집 보내려 했다. 그 자의 이름은 오만풍. 무도 재능은 극도로 뛰어나 거의 하늘을 거스르는 수준이었지만 방탕하기 이를 데 없어 옆에 붙어있는 여자가 수백 명, 서자도 셀 수 없었다. 어머니가 그런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을 리 없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마음을 달래려 했고 그러다 나와 만나 서로를 알고 의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결국 동월종은 우리 사이의 일을 알아냈고 고수를 보내 우리를 붙잡으려 했다. 우리는 온 길에 숨어 도망쳤고 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의 형 악진산과 오만풍에게 추격당했다. 나는 오만풍이 그날 나에게 한 짓을 평생 잊지 못한다. 그는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꺾어가며 어머니를 배신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그는 실망했다. 나는 죽더라도 홍상을 배신하는 말만큼은 절대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걸고 우리 부자의 생명을 지켰고 아버지가 가진 연근은 그때 오만풍에게 패가 되었다. 나는 원래 동월종으로 쳐들어가 죽음을 건 한판을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아버지는 비겁함을 택해 상운진으로 돌아왔다. 랑아는 바로 이해했다. 어찌하여 호양학원 고수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자광지곡의 아버지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는지. 분명 어머니가 남긴 비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영영경. 랑아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 상태로는 어머니를 구하러 갈 수 없다. 무도에는 10개의 큰 경계가 있고 영영경은 7번째. 지금 그는 겨우 2번째 큰 경계에 발을 올렸을 뿐이다. 7번째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10여 년은 걸릴 것이다. 이마저도 그가 천인경 직지의 깨달음을 지니고 있고 신급 영근을 타고났으며 천급 공법과 단도 제왕의 조력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속도다. 다른 천재라면 일생을 바쳐 영영경에 오른다 해도 200년, 300년은 좋게 필요하다. 그는 반드시 시간을 벌어야 했다. 무인의 생명은 유한하다. 생화경을 돌파하지 못하면 보통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질병 없이 100살 남짓이 고작이다. 그러나 생화경을 돌파하면 수명은 200년을 넘어가고 그 뒤 큰 경계를 하나 오를 때마다 200년씩 늘어난다. 오만풍. 랑안의 눈동자에서 분노가 타올랐다. 랑동행이 담담히 말했지만 그날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얼마나 존엄을 짓밟혔을지 그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동월종으로 달려가 피를 뿌리며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치욕을 당했다면 아들은 갚아야 한다. 랑아는 이미 마음속으로 오만풍에게 사형을 내렸다. 다만 오만풍이 동월종 제자라면 지금 그의 경계는 어디까지 올라갔을까? 영해, 신태, 생화. 하나,
내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지금의 우리 부자에게 동월종은 거대한 괴물이다. 절대로 무모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다시는 내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다. 랑동행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랭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친께서는 안심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희망은 내 몸에 달려 있다.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너의 모친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랭동행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투웅우엔경에 돌파했다면 대원 루언 비오에 참가할 수도 있겠구나. 랭동행이 화제를 돌렸다. 대원 루언 비오? 랭아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그와 관련된 기억은 전혀 없었다. 랭동행이 웃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내가 무도 재능을 보이지 않았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다. 이 대원 루언 비오는 대원왕푸에서 주관하며 3년에 한 번 열리는 대회다. 조건은 나이 30 이하, 융투행경 미만의 무인, 그리고 대원성 세력 범위 안에 속해 있으면 된다. 무국에서 하나의 도시는 가장 큰 행정구역으로 전국에는 36의 대성이 있다. 각 대성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그중 대원성은 36대성 중 하나로 대원왕, 즉 태조 황제의 직계 후손이 대대로 성주와 대원왕의 칭호를 이어왔다. 대원왕 푸 아래에는 4개의 거대 세력이 있으며 대원성 외곽의 척박한 지역을 맡아 다스린다. 성낭문 또한 그 4세력 중 하나다. 1등을 하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랭안의 질문에 랭동행은 잠시 멍해졌다. 아들이란 녀석, 역시 처음부터 1등을 노리는구나. 그게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 생각한 그는 잠시 고민한 뒤 말했다. 들리는 말로는 한 그루의 영약, 이름하여 암노이에트 세오라고 하더구나. 이것은 자원단의 주재료인데 투웅우엔경 무인이 막힘없이 융투엔경으로 돌파하도록 돕는 약재다. 랭아는 순간 입을 벌렸다. 지금의 단사, 연단사들은 전부 바보인가? 암노이에트 세오가 얼마나 귀한 영약인데 고작 황급상 펜 단약의 재료로 쓰다니. 이것은 공간단의 핵심 재료로 무인의 단전 공간을 확장해주는 절세의 신물이다. 천인경 고수들조차 군침을 흘리는 보물. 그런 천지 영약이라면 투웅우엔경이 융투엔경으로 넘어가는 것쯤은 당연하다. 그 정도는 당연한 효과인데 이렇게 낭비한다고? 자원단의 주약재 따위는 완전히 하급 약재로 대체 가능하다. 만년이 지났는데 단도는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한 것이냐? 랭아는 피식 웃었다. 좋다. 그렇다면 암노이에트 세오, 내가 가져가겠다. 게다가 그의 오행원액은 원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소모되기에 단전 공간이 부족한 것이 늘 문제였다.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 문제는 지금이 이미 10월 말, 연말까지 고작 2달, 다소 촉박했다. 결국 그는 칠봉산에 다녀와야 했다. 왜냐하면 홍민교사의 내단이 초원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초원단 하나리면 투웅우엔경 무인의 수위를 작은 경계 하나 올릴 수 있다. 다만 투웅우엔 전기에만 효과가 있다. 랭안에게는 연말 전에 투웅우엔경 중기에 도달해야 했고 그를 위해서는 초원단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홍민교사가 극도로 강력하며 온몸이 독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 완벽한 준비 없이는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부친이 너를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다. 다만 대원 논무에 참가하는 이들 중에는 투웅우엔경 9층의 고수들이 매번 빠지지 않는다. 너는 이제 막 투웅우엔경에 들어섰을 뿐이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9층과 동급으로 설 수는 없다. 랭동행이 말을 돌리며 일깨워 주었다. 큰 뜻을 품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자신감은 독이 된다. 랭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경지 하나하나는 모두 계단과 같고 3개의 작은 경지가 모여 하나의 큰 벽이 된다. 이 벽을 뛰어넘어 월경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극소수의 천재뿐이다. 지금 그는 투웅우엔경 1층. 9층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9층에 도달한 뒤 융투엔경으로의 돌파를 늦추며 기초를 더욱 다지는 경우도 있다. 전투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가 투웅우엔경 1층의 극한에 도달한다면 오행원에게 위력으로 투웅우엔 중기와 싸워 이길 확률은 높다. 하지만 후기라면 승산은 절반 정도였다.
조만간 칠봉산에 가서 수련을 할 생각입니다. 랭한이 말을 꺼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부친에게 말해야 했다. 랭동행은 크게 놀랐다. 칠봉산이 어떤 곳인지 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곳은 요수가 들끓는 지역이며 깊은 곳에는 영해경 고수도 감히 접근하지 못할 무서운 존재들이 숨어 있다. 랭하는 겨우 투응우엔경 1층. 그가 칠봉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천만이었다. 더구나 연말까지 2달 남짓. 산에 들어간다 해도 크게 성장할 시간이 부족하다. 부친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저는 바깥 지역만 둘러볼 겁니다. 깊은 곳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랭한이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도 그럴 생각이었다. 디아롱초를 발견한 무인도 투무엔경 9층이었으니 깊은 곳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랭동행은 여전히 걱정되었지만 아들이 이미 자랐으니 모든 일을 막을 수도 없었다. 여러 번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랭하는 당장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 잠시 집안 이야기를 나눈 뒤 랭하는 방으로 돌아가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런데 옷이 조금 끼는 듯했다. 그는 성장기였고 지난 한 달 동안 야외에서 수련하며 키도 더 크고 체격도 한층 단단해졌기 때문이다. 다행히 랭가는 부유했다. 랭하는 하인을 불러 치수를 재개하고 바로 옷감을 사오도록 했다. 그러다 우연히 류우동을 보고 하인을 다시 불러 그녀의 치수도 재개하고 옷을 사오게 했다. 그녀 역시 오늘 밤 연회에 함께 가야 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하인은 남녀용으로 각각 여러 벌의 옷을 갖고 돌아왔다. 랭한과 류우동은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는데 랭한은 금세 골랐지만 류우동은 이것저것 끝없이 입어보며 쉽게 만족하지 못했다. 해가 지려 할 때쯤 그녀는 마침내 한 벌을 선택했다. 갈아입고 나오자 랭한은 절로 휘파람을 불었다. 정말 아름다웠다. 원래도 절세 미녀였지만 옅은 물빛 옷을 걸친 지금의 그녀는 완전한 라인을 모두 드러냈다.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매끈한 곡선을 그리는 골반, 길고 고운 다리 여성스러움이 가득했다. 또한 가볍게 화장을 해 이목구비가 더욱 뚜렷해져 사람을 홀릴 만큼 매혹적이었다. 랭한이 잠시 넋을 잃은 듯 보이자 류우동은 은근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평소에는 랭한에게 눌려 겁먹기만 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우위를 점한 듯해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얼음처럼 차갑던 그녀가 웃으니 촉촉하고 요염한 분위기가 넘쳐 흘렀다. 랭한조차 눈을 떼지 못했다. 가자. 류우동은 옥처럼 매끄러운 턱을 살짝 치켜들며 도도하게 말했다. 미녀는 작은 동작 하나까지도 사람의 심장을 간지럽히는 법이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 그녀는 다시 얼굴을 가려 아름다움을 숨겼다. 랭하는 속으로 아쉬워하면서도 은근히 우쭐했다.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는 자신뿐이었으니까. 맞다. 대원성에 뛰어난 천재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알고 있느냐? 걸음을 옮기며 랭한이 물었다. 류우동은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너 대원론무에 참가하려는 거지? 역시 영리하군. 랑한이 미소 지었다. 무국은 3년에 한 번씩 전국 규모의 비무를 연다. 대원론무에서 상위 50위 안에 들면 호양학원에 입학할 수 있어. 류우동이 말했다. 원래부터 무국의 인재를 뽑기 위한 행사야. 그렇다면 이는 대원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천재라면? 류우동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붉은 입술을 살짝 열어 말했다. 황도는 여기서 너무 멀어서 자세히는 몰라. 다만 한 명은 알아. 그 애도 호양학원의 학생이거든. 누구지? 랑한이 가볍게 물었다. 시경야. 대원황의 넷째 아들이야. 모두들 그를 영야왕이라 부르지. 확실히 천부가 뛰어나고 전투력도 비상해. 주원 6층일 때 주원 8층 강자를 배웠던 적도 있어. 류우동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숨기지 못한 채 배어 있었다. 이긴 것과 배워 죽인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다. 3년 전 그는 주원 6층으로 대원성에서 제2위였어. 지금은 아마 주원 9층일 거야. 확실히 강적이었다. 랑한의 전의가 끌어올랐다. 이런 상대야말로 짓밟을 가치가 있다. 두 사람은 랑동행이 있는 곳으로 향했고 셋은 함께 마차에 올라 랑가 대저택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들을 바짝 따라오는 이가 있었으니 랑중관 할아버지와 손자 일행이 또 다른 마차에 타고 있었다. 부친,
아직 저들을 정리하지 않으신 겁니까? 랑한이 물었다. 아무래도 랑중과는 대집사다. 게다가 오랜 세월 장사를 해왔으니 세력이 깊고 뿌리가 단단하지. 내가 조금 뽑아냈다고 해도 단기간에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어. 랑동행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불쾌함이 묻어 있었다. 자기 아들의 호양학원 입학 자격을 가로채려 들다니 실로 파렴치한 일이었다. 랑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실력의 문제였다. 만약 랑동행이 용천경에 올랐다면 랑중관이 감히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을 것이다. 마차는 흔들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대략 20분쯤 지나자 그들은 드디어 정가 대저택 앞에 도착했다. 정가는 상운진의 또 다른 거부였다. 저택 역시 범인이 넘볼 수준이 아니었다. 수십마지기의 넓은 부지, 우뚝 솟은 높은 담장, 마치 거대한 짐승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듯한 위압감이었다. 오늘 정가는 랑가뿐만 아니라 진안의 모든 세력이 있는 집안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대문부터 붉은 융단이 길게 펼쳐져 있었고 8명의 하인이 양쪽에 서서 손님이 올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다. 안에서는 즉시 맞이하러 사람이 나오는 시기였다. 세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한 하인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귀빈 도착. 하하, 랑형. 오래 기다렸소. 중년의 사내가 걸어 나오며 랑동행에게 합장했다. 얼굴은 벌레가 갉아먹은 듯 울퉁불퉁했고 몸집은 우람했다. 정가의 가주 정문곤이었다. 정형. 랑동행은 즉시 미소를 지으며 상대에게 합장해 인사했다. 와. 오늘의 주빈이로구만. 혹시나 안 올까 걱정했네. 정문곤은 랑동행의 손을 잡아 끌며 극진한 태도를 보였다. 정로형께서 연회를 여셨는데 내가 어찌 낯을 안 세워드리겠나. 랑동행이 호탕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마치 수십 년 지기 친구처럼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둘이 서로 죽이기만 못하는 원수 집안이라곤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랑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이런 가식적인 인사치레를 가장 싫어했다. 다행히 전생에 그는 단도계의 천재였고 남들이 그를 치켜세우는 입장이었기에 누구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었다. 정문고는 랑한에게 눈길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 마치 이 청년이 자기 두 아들을 패고 양가의 경제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듯했다. 하나, 너무 멀리 돌아다니지 마라. 랑동행이 일렀다. 알겠습니다, 부친. 랑한은 대답하고 류우동과 함께 뒤를 따랐다. 정문곤의 안내를 받아 그들은 대청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약 100여 개의 연회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미 많은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든 좌석에는 이름표가 있어 자리 혼동이 일어날 일이 없었다.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비록 한 상에 10개의 자리가 있으나 이름은 보통 5명만 적혀 있었다. 랑한과 류우동은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한소.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던 셋이 일제히 그에게 인사했다. 얼굴에는 공손함이 가득했다. 그들 역시 모두 젊은이들이고 상운학원의 학생들이었다. 얼마 전 랑한이 정양 형제를 압도하며 위세를 떨치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게다가 그의 수련이 연체 7층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터라 감히 가볍게 볼 수 없었다. 16살의 연체 7층. 상운진에서는 충분히 천재라 불릴 만했다. 랑한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다. 상대가 예의를 보이면 자신도 예의를 갖추는 법이었다. 잠시 후 랑무은도 이 자리로 왔다. 하지만 그는 랑한을 보지 못한 듯 얼굴을 굳게 찌푸렸다. 이어서 조금 지나 정양도 걸어와 이 테이블에 앉았다. 랑한, 얼굴빛 좋네. 정양이 랑한을 바라보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랑한은 그를 흘낏 보며 말했다. 하하, 내 얼굴 상처도 곧 좋아지겠지? 정양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랑한에게 패한 것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였다. 심지어 굴욕적으로 용서를 빌기까지 했으니 생각할 때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그 치욕을 완전히 지워버릴 생각이었다. 내가 잠시 잘난 척할 때도 오늘까지만이다. 그가 차갑게 말했다. 곧 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될 테니까. 넌 약을 덜 먹은 거냐? 아니면 너무 많이 먹은 거냐? 랑한이 웃으며 말했다. 정양은 더 말하지 않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알 수 없는 고수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처음에는 다들 이쪽 저쪽을 오가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이런 모임을 계기로 인맥을 넓히거나 거래를 트는 모습도 흔했지만 인원이 어느 정도 찾아 모두가 자리에 앉아 연회의 시작을 기다렸다. 정가와 랑가의 앙금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상운진에서 가장 강한 두 세력, 만약 오늘 정가가 랑가에게 고개를 숙인다면 앞으로는 랑가가 독주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처럼 사람들이 많이 온 이유는 바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곧 정문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방을 향해 손을 내리며 말을 하려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웅성거리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고 대청은 고요해졌다. 설마 랑가에게 항복을 선언하려는 건가? 오늘 내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문곤이 입을 열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멍해졌다. 뭐지? 정가가 항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절반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랑동행에게 쏠렸다. 이런 전개라면 가장 불쾌해야 할 사람은 당연히 랑가의 가주일 터, 모두 그의 반응을 지켜보려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랑동행의 얼굴에는 여전히 은은한 미소만 머물러 있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정문곤이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조카, 정효원이다. 13살에 집을 떠나 성남문 한 장로의 문화에 들었고 지금은 수련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어 집안에 인사드리러 돌아왔다. 성남문.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성남문은 이 일대 천리를 다스리는 패자이자 상운진 같은 수십 개 음락의 생사 여탈권을 쥔 존재였다. 정문곤이 갑작스레 이 패를 내놓은 것을 보면 오늘은 랑가에게 고개를 숙일 생각 따윈 조금도 없다는 뜻이었다. 다만 정효원은 어디까지나 성남문 장로의 제자일 뿐 그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터였다. 이번에 효원이 돌아오면서 감히 한 분 귀중한 손님을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정문곤이 활짝 웃었다. 이제야 비장의 패가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성남문 장로, 천풍열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장로. 성남문 장로라면 용천경 강자다. 정문곤이 손뼉을 치자 모두가 뒤따라 박수를 쳤다. 이때 객실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붉은 의복을 걸친 중년 체격의 노인이었으나 머리칼은 새까맣고 피부는 붉은 빛을 띠어 묘하게 기이한 기운까지 풍겼다. 그 뒤로는 고개를 숙인 청년이 공손한 태도로 따라 나왔다. 말할 것도 없이 앞선 자가 천풍열 장로, 뒤가 정효원이었다. 천풍열은 곧장 주석으로 가서 남의 시선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은 채 앉았다. 태도는 극도로 오만했지만 누구도 불쾌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용천경 강자라면 비록 초중층이라도 축원구층을 압도하는 존재. 이것은 무도 세계의 절대 법칙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자리에서 말할 가치는 없었다. 효원이 며칠이나 간곡히 청하지 않았다면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조차 없었을 것이다. 정문곤은 랑동행에게 의기양양한 눈빛을 보냈다. 보았느냐? 나는 성남문 장로를 모셨다. 이제도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정효원 또한 천풍열 곁에 앉지 않고 일부러 정양 근처로 와서 앉았다. 자신감과 기세가 넘쳐 흘렀다. 그는 축원경에 갓 오른 듯 보였으며 현재는 축원 1층에 머물러 있었다. 향아, 며칠 전에 누군가와 겨뤘다더니 졌다고 들었다. 정효원이 물었다. 기량이 못 미쳤을 뿐이지. 하. 정양은 일부러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 정효원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누구에게 졌지? 나도 한번 보고 싶군. 하하,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지? 정양은 랑한 쪽을 바라보았다. 저 젊은 수재인가? 정효원은 냉소를 지으며 랑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발하듯 말했다. 나와 한번 겨뤄볼 용기는 있나? 형제인 정씨 두 사람이 한쪽에서 띄우고 한쪽에서 받쳐 대화를 이어가자 다른 이들이 모를 리 없었다. 이것은 분명 힐란이 랑한을 도발하려는 짓이었다. 정향의 입꼬리가 오르며 오만하게 말했다. 말을 깜빡했군. 내 사촌동생은 작년에 추원경을 돌파해서 지금은 추원 1층 극한에 이르렀다. 절세천재라 해도 지나치지 않지? 정효원의 겸양 섞인 웃음이 이어졌다. 나는 20살에야 추원경을 돌파했을 뿐이요.
절세 천재라 할 건 없고 그저 남들보다 한 걸음 빨랐을 뿐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크게 놀랐다. 추원경. 정양이 비록 연체구층이며 그것도 19살에 달성했지만 추원경이라는 문턱은 짧아도 3년, 길면 5년, 심하면 평생 넘지 못할 수도 있는 벽이었다. 그러니 정효원의 겸손은 지나칠 정도였다. 20살에 추원경을 돌파했다면 누구라도 천재라 불러 마땅했다. 물론 절세 천재라는 평가는 과하긴 했다. 상운진이 너무 작은 곳이라 조금만 재능이 있어도 천재라 부르는 법이었다. 무공의 상식으로 한 대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격차였다. 모두가 랑안을 바라보며 그가 이 난국을 어떻게 풀지 지켜보았다. 도전을 받으면 패배는 확정이었다. 심지어 정효원이 그를 죽일 수도 있다. 성남문 장로가 자리에 있으니 두려울 것 없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어렵게 쌓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양자택일의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비교해본다면 회피가 현명한 선택이었다. 응전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 체면을 스스로 짓밟겠다는 건가? 랑안은 정양을 한번 훑어보고 곧 정효원으로 시선을 옮겼다.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두 사람이 잘 짠 판이었지만 정가가 10,000번 생각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이미 추원경에 들어섰고 오행원액은 더욱 강대했다. 좋지. 그럼 한번 겨뤄보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뭐라고, 랑안이 받아들였다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두 형제 정양과 정효원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떠올랐다. 저 녀석이 죽고 싶다면 도와줄 뿐이었다. 만약 랑동항이 참지 못하고 손을 대면 천풍열이 반드시 나서서 그를 제거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바였다. 오늘의 판은 바로 이간책으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수였다. 랑모은 역시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랑안이 죽어버리기만 바라니까. 무가세가에서는 연회 중에 문혼을 벌이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응접시를 조금만 비우면 바로 전장으로 삼을 수 있다. 정양이 일부러 사람들을 모았기에 랑안이 정효원과 논전한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다. 두 사람의 실력, 아니 최소한 정효원의 실력은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건 전혀 긴장감 없는 싸움이었다. 랑안이 제정신이라면 저런 도전을 받아들일 리 없었다. 두 사람은 손님용 마당으로 이동했다. 이곳은 10걸음 정도의 빈 공간이 있어 한판 겨루기엔 충분했다. 넌 정말 미친 놈이구나. 정효원이 흉한 웃음을 지으며 살기를 퍼뜨렸다. 내가 널 죽여주지. 오. 랑안이 콧소리를 냈다. 낮잠은 깨어나서 꾸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죽어라. 정효원이 큰 소리로 웃으며 주먹을 휘둘렀다. 무슨 무공을 쓸 필요도 없었다. 추원 1층 극한의 힘이면 랑안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확신했다. 무도에는 절대격차라 불리는 말이 있었다. 힘의 단계가 지나치게 차이나면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 랑안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대로 주먹을 맞받았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두 사람의 주먹이 부딪히는 순간 갑작스러운 파문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쾅쾅쾅 연속된 굉음과 함께 주변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조리 나가떨어졌다. 그러나 랑안과 정효원은 방금 전 그대로의 자세로 주먹을 맞댄 채 버티고 있었다. 뭐라고? 이 광경을 본 모두가 경악했고 얼굴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몇몇은 먹던 음식을 그대로 뿜어 상대 얼굴에 튀기기까지 했다. 잠시 동안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랑안이 정효원과 정면으로 힘을 겨뤘다. 게다가 완전히 대등한 형세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정효원의 얼굴에서 오만한 기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깊게 찡그리며 말했다. 추원경인가? 랑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돌파할 수 있는 게 너만은 아니지.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어렴풋이 추측은 있었다. 하지만 랑안에게서 직접 확인하자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아까 정효원이 20살의 추원경을 돌파해 절세천재라 불렸다. 그런데 랑안은 겨우 16살이었다. 16살의 추원경이라니? 미친 수준이었다. 사람들 모두는 믿기 힘든 눈빛으로 랑안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폐물 취급받던 녀석이 어찌 갑자기 용문을 뛰어넘는단 말인가. 랑형,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셨군.
정문곤이 음산한 기세를 풍기며 말했다. 숨기지 않은 살기가 그의 말에 실려 있었다. 16살 추원경은 너무도 두려운 재능이었다. 과거 랑동항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늘 랑동항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노력해도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상대가 상운진으로 돌아왔을 때 추원구층에서 멈춘 덕에 겨우 따라갈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랑안이 그보다 더 뛰어난 천재로 나타났다. 이 아이는 절대로 살려둘 수 없었다. 몇 년만 지나면 용천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정가는 랑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랑동항은 담담하게 웃었다. 예전엔 아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이제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별거 아니다. 그래도 너희 휴원만은 못하지? 그쪽은 벌써 작년에 돌파했잖아. 16살 돌파와 20살 돌파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다. 한편 정효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두려움과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향의 말에 따르면 랑아는 한 달 전만 해도 연체 7층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은 추원경이라니. 이 속도는 괴물에 가깝다. 설마 저 녀석에게 수련 속도를 폭증시키는 보물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자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렇다. 랑안이 폐물이라는 것은 온 마을이 아는 사실. 그런 녀석이 순식간에 변했으니 반드시 엄청난 기원을 얻은 것이었다. 그건 이제 내 것이다. 정효원은 속으로 울졸이며 손을 펼쳐 주먹을 장심으로 바꾸었다. 그가 드디어 무공을 펼치려는 순간이었다. 천방장. 황급 상품의 무기였다. 그가 어떤 유적에서 얻은 보물로 단순히 강력한 비전 무공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를 성랑문에 바쳐 추원단을 하사받아 추원경 돌파까지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20살에 절대 추원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감을 품고 있었다. 황급 상품 무기는 성랑문에서도 상위권의 비전이며 랑가나 정가의 전승 무공은 고작 황급 중품뿐이었다. 천방장이 발휘되면 전황은 단번에 뒤집힐 터였다. 랑아는 두 주먹을 움켜쥐고 흔들어 올리며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기세를 폭발시켰다. 표돌권. 황급 상품의 권법이었다. 그동안 그는 권법을 수련하느라 권법은 전혀 오르지 않았으나 이 권법은 전생에서 익힌 것이기에 낯설 리 없었다. 비록 대성의 경지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수십 년 갈고 닦은 수준은 가뿐히 뛰어넘을 실력을 지니고 있었다. 무엇보다 예전에 그가 천인경의 존재였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권법을 펼치는 순간 그는 마치 한 마리의 표범으로 변한 듯했다. 냉혹하고 살기를 띠며 치명적이었다. 쾅쾅쾅. 랑안과 정효원은 격렬하게 맞붙었다. 저건 무슨 권법이지? 랑가의 세절학은 하나가 권법, 하나가 곤법, 하나가 장법이다. 그런데 권법은 없는데? 설마 황급하품의 무공인가? 황급하품에 저런 위력이 있었나? 사람들은 랑안이 뿜어내는 실력에 놀라며 감탄을 터뜨렸다. 정효원의 가슴에는 믿기 어려운 충격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황급 상품의 무공을 꺼내 들었는데도 왜 랑안을 누르지 못하는가? 상운진의 작은 인물에 불과한 자가 황급 상품 무공을 얻는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몇 수만 겨루었을 뿐인데 정효원은 점점 압박에 시달렸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상대의 권법 위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막 이 권법을 익히고 사용해볼수록 위력이 폭발적으로 강해지는 것 같았다. 사실 그대로였다. 표돌권은 랑안이 전생에서 용천경일 때 사용했던 무공이었다. 이미 버려둔 지 오래라 오랜만에 쓰니 어색한 구석이 있었지만 천재는 어디까지나 천재였다. 몇 차례만 대치하자 그는 곧 몰입 상태에 들어섰고 권법의 본래 위력을 천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황급 상품 무공은 이론상 전투력을 7에서 10배까지 올려주지만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는 사용자의 숙련도에 달려 있었다. 숙련되지 않으면 황급 상품이 반드시 하품보다 강한 것도 아니었다. 정효원은 8할 정도의 위력을 뽑아내고 있었고 랑아는 9할에 가까웠으며 그마저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니 정효원이 밀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이것이 겨우 랑안이 추원경에 막 진입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만약 그가 추원 1층 절정까지 도달한다면 추원 5층과도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천재다.
생각지도 못했다. 랑가의 패물이 이런 천재였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천재가 왜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거지? 내가 비밀 하나 알려주마. 예전에 랑동항이 랑가로 돌아왔을 때 몸은 피투성이었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내 말은 어떤 강자의 추격을 받아 부자가 일부러 몸을 낮춘 거라는 뜻인가? 그럼 지금은 왜 랑안이 폭발한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묻고 싶다. 이전 장훈학원에서 랑안이 정양 형제를 쓰러뜨리긴 했지만 당시엔 학생들만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렴풋이 인상만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전혀 달랐다. 랑안이 추원경을 돌파하고 엄청난 전투력을 드러내자 그의 존재감은 단숨에 치솟았다. 상운진에서는 추원경에 돌파하는 것만으로도 강자 반열에 들어가기 충분했다. 랑안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고 서툴던 동작은 갈수록 매끄러워지며 어느새 권법의 위력이 열할에 육박했다. 권법처럼 권법 또한 권기를 형성해 권광으로 응결될 수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상고시대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운석을 한 무인이 나서서 단 한 주먹으로 산산조각 냈다고 한다. 그 무인은 권을 사용하는 고수였고 단순히 권광을 응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권도의 최고 경지, 권심에 도달한 인물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도에는 검심이, 도도에는 도심이 존재한다고 한다. 랑안은 권법에는 그다지 조예가 없었다. 권기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어차피 그가 가장 능한 것은 권법이었다. 다만 상대가 정효원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했다. 그는 발끝에 추른볼을 전개하며 몸이 바람처럼 흩날렸다. 면체 경계의 무인들이 보기에는 마치 여러 명의 랑안이 한꺼번에 비치는 듯 눈이 어찌라여 어느 쪽이 진짜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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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상품을 잡고 있었다. 주먹이 터질 때마다 정효원은 일부 공격만 겨우 막아낼 뿐 이미 연달아 가격당하고 있었다. 급소를 맞지 않았더라도 그 아픔은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다. 랑안은 봐주는 마음이 없었다. 이 자는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 했다. 랑동항을 자극하여 분노로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 틈에 천복녀를 빌려 칼을 잡게 하려는 속셈이었다. 상대가 이처럼 독하다면 그가 어찌 사양할 이유가 있겠는가. 주먹이 이어지며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그러다 마침내 한 줄기 권기가 생성되었다. 주먹이 흔들릴 때마다 정효원의 몸에서 피가 튀었고 권기는 마치 검기처럼 예리하여 극한에 이르면 모든 것을 꿰뚫는다. 저게 뭐지? 살상력이 너무 무섭다. 맞아, 손에 절세 신검을 쥔 것 같아. 알겠다. 저건 권기다. 권기가 뭐지? 검, 도, 권, 장. 어느 하나 깊이 통달하면 기가 형성되어 무인의 전력을 폭증시키는 법이다. 왜 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지? 형성할 수 있는 자가 너무 적으니까. 저 정도면 무가의 왕자라 불릴 만하다. 모두가 랑안의 실력에 경악했다. 특히 그 장로는 지식이 풍부하여 권기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혼비백산했다. 설마 상운진에서 절세 천재가 나오려는 것인가? 유우동은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랑안이 단지 권기뿐 아니라 검기 또한 네 줄기나 형성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말 괴물이었다. 그러나 랑안은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전생의 천인경의 강자였다. 기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했고 망을 형성해야만 조금 어려우며 진정한 관문은 심이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갑자기 한 주먹을 폭발시키자 전투력이 순식간에 몇 배로 치솟았다. 천복렬이 자리에 있는 한 평범한 방법으로는 정효원을 죽이기 어렵다. 분명히 막아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반드시 한 방에 절살해야 했다. 이 정도로 오래 싸웠다면 상대의 약점쯤은 모두 파악했다. 게다가 지금까지 전력을 다 쓰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안 돼. 정효원의 얼굴엔 순수한 공포가 번졌다. 이 일격의 위력은 너무나 거대해 그는 도저히 버틸 방법이 없었다. 쾅! 주먹이 관통했다. 정효원의 두 눈이 생기 없이 랑안을 바라보더니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폭발해 즉사했다. 내 놈, 대담하도다. 천복렬이 벌떡 일어나며 눈 속에 불길이 치솟았다.
정효원은 그의 기명 제자가 아니었지만 어디까지나 성낙문 사람이다. 상운진의 작은 가문 따위가 감히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사리를 드러냈다. 성낙문의 위험은 모욕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반드시 랑한을 죽일 생각이었다. 노인네, 죽기 싫다면 머리는 좀 써라. 랑한이 고개를 돌려 천복렬을 보며 위압적으로 말했다. 모두가 랑한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먼저 성낙문의 제자를 죽이고 이어서 천복렬을 협박하다니 이건 하늘을 찌르는 대담함이었다. 성낙문은 주위 천리를 제패한 문파였다. 그에 비하면 랑가나 정가는 감히 견줄 자격도 없었다. 랑한은 스스로 죽을 길을 걷는 것인가? 천복렬 역시 멍해졌다. 랑한의 눈빛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깊이가 끝 모를 대해와 같고 위험이 넘쳐 흐르는 그 눈은 마치 무상의 강자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는 자신이 추관경의 어린 무인에게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의 분노와 조소가 동시에 치밀어 올라 태연히 말했다. 그럼 너는 대체 어떻게 노부를 죽이겠다는 것이냐? 내 손을 빌릴 것도 없다. 길어야 닷새, 내 놈은 스스로 죽는다. 랑한이 냉담하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열흘 남짓 전 내가 수련하다 사고를 겪지 않았느냐? 천복렬의 얼굴빛이 변했다. 랑한의 말대로 열흘 전 그는 문득 깨달음을 얻어 용천경 사층을 돌파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그 반동으로 원력이 경맥을 거세게 역류해 크게 다칠 뻔했다. 때마침 수련을 거둬 큰 상처는 피했지만 누구도 모를 일이었다. 이 어린 놈이 어떻게 안단 말인가? 설마 찍어서 맞춘 건가? 랑한이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왼쪽 늑골 아래 새치, 거길 손가락으로 눌러봐라. 천복렬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으나 손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다. 그는 왼쪽 옆구리를 눌렀고 그 순간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뼈까지 아려오는 통증이었다. 그리고 등 뒤 7번째 뼈, 오른쪽으로 반치. 랑한이 다시 말했다. 천복렬이 손을 가져다 대자 이번엔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너는 이미 화기가 역주해 몸이 무너지는 중이다. 다만 아직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 스스로 이상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랑한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가 널 살릴 수 있다. 천복렬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다. 내가 치료법을 알려준다면 이번 일은 눈 감아주겠다. 천장로. 정문고는 분노와 공포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면 정효원은 헛되이 죽은 셈이 아닌가? 뭐라고? 천복렬이 바로 노려보았다. 눈빛에 사리가 넘쳤다. 그의 생명과 성낙문의 체면이 정효원 같은 인물과 어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정문고는 즉시 입을 다물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용천경 강자와 맞서 논쟁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랑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가 그래도 용천경인데 목숨 하나가 그토록 가벼운가? 천복렬은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생명이 남의 손에 달린 상황이었다. 버티기는커녕 화조차 내지 못하고 이를 눌러 삼키며 말했다. 그럼 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랑한이 옅게 미소 지었다.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천복렬은 울화가 치밀었다. 그는 성낙문의 구장로, 용천경의 강자다. 평소엔 자신만이 군림하는 입장이었으나 지금은 추건경의 아이에게 좌지우지되고 있었다. 문제는 그의 목숨이 랑한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랑한이 그가 수련에 실패한 날짜를 정확히 맞췄고 2개의 통증 지점을 정확히 짚어낸 순간부터 그는 랑한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한소저. 아니, 한소공께서 무슨 명을 내리시려는지. 그는 굴욕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푸.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모두가 거의 동시에 뿜어버렸다. 성낙문의 장로, 용천경 강자가 랑한을 한소공이라 부르다니. 이 기괴한 광경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다. 랑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방법을 얻고 나서 나를 죽이려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천복렬은 급히 헛웃음을 지었지만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랑한의 마음은 맑은 거울 같았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내맡기지 않았다. 물론 천복렬을 치료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 단번에 고쳐주지는 않을 것이다. 정문곤이 말했다. 저자가 눈에 거슬린다. 때려라. 정문곤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그가 천복녀를 초청한 것은 자신에게 의지할 언덕을 마련하고 랑동항의 공세를 누그러뜨려 정가의 재정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상상도 못했다. 불러온 구원병이 오히려 랑가의 편이 되어버릴 줄은? 이런 수모를 어떻게 견딘단 말인가? 지금 누군가 그에게 두부 한 모를 준다면 그는 주저없이 머리를 들이받아 죽어버렸을 것이다. 천전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용천경 강자 앞에서 그는 먼지 한 톨의 가치도 없었다. 아직도 반항할 셈이냐? 천복렬이 냉혹하게 말했다. 정문곤과 그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저 따위 인물은 때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게다가 이미 랑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상 체면은 더더욱 내던질 뿐이었다. 정문곤의 얼굴빛이 변화했다. 그리고 끝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감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감히 반항한다면 단 하나의 길, 죽음뿐이었다. 게다가 지금 천복렬의 심기가 최악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쾅! 쾅! 천복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두 번의 따귀가 정문곤의 뺨을 갈랐다. 정문곤의 입가가 찢어져 피가 맺혔다. 대전하는 숨소리만 남기고 엄청난 정적이 흘렀다. 누가 이런 전개를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랑동항조차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이 용천경 강자를 손바닥 위에서 희롱하며 농락할 줄은? 놀라움과 함께 어떤 위안감이 밀려왔다. 그는 정말로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 정양 형제는 몸을 바들거렸다. 땅이 있다면 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며 체면을 되찾겠다 떠들었지만 지금은 부친까지 망신을 당했다. 오늘의 연회는 정가 역사에 남을 치욕이었다. 정문곤은 이빨이 날아갔어도 감히 분노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지옥불처럼 끓어올랐고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져 터질 듯했다. 랑가. 랑가. 그는 마음속 깊이 울부짖었다. 반드시 몰살시키겠다. 삼숙이 용천경 돌파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 랑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복렬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하나의 약방을 주마. 상처를 잠시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반년 동안은 아무 문제도 없게 된다. 비록 천복렬은 못마땅했으나 랑안이 당장 완치시켜줄 리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약한 입장임을 그도 알고 있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감사하오, 한소공. 일이 이쯤까지 벌어지자 연회는 더 이어갈 수 없었다.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잇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랑안이 약방을 건네준 후 랑동항과 유우동과 함께 정가를 떠났다. 하하하하. 마차 안에서 랑동항은 끝내 참지 못하고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다. 반생을 정문곤과 맞서왔지만 오늘만큼 통쾌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하나, 이번 일은 너무 아슬아슬했다. 천복렬이 수련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 못했을 것이다. 결국 성낙문의 제자가 한 명 죽었다. 랑하는 웃음을 지었다. 그가 천복렬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면 선택지는 둘이었다. 첫째, 정효원을 죽이지 않는 것. 둘째, 그래도 죽이되 유우동의 신분으로 압도하는 것. 하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필요 없었다. 한 달만 더 지나면 정가는 호위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상운지는 우리 랑가가 독점하리라. 랑동항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기세였다.